나는 평생 아들의 성공을 위해 흙을 묻힌 아버지였다. 그런데 오늘 가장 행복해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내 아들의 입으로 무식한 흙수저라 불리며 버려졌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다. 봄이 오는 길목, 한정식 집에 잘 닦인 마룻바닥 위로 내 낡은 작업화가 딛고 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아들 준영은 내게 거듭 신신당부했었다. 아버지, 제발 오늘은 양복 입고 오시라니까요.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부탁이 아닌 간절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 내게는 그 낡고 거친 작업복만이 전부였으니까. 그 옷은 곧 나의 30년 세월이었고 내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유학까지 시킨 땀의 증거였다. 그러나 내 아들이 원한 것은 땀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완성할 그럴듯한 배경을 원했고 내 작업복은 그의 완벽한 그림에서 지워야 할 얼룩에 불과했다. 상견례는 차가운 얼음장처럼 시작되었다. 사돈 집안의 안주인은 나를 훑어보는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 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 같아서 수십 년 막노동으로 다져진 내 어깨마저 움츠러들게 했다. 그녀의 입술이 우아하게 열릴 때 나는 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준영 씨 아버님께서는 혹시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건설업에 계신다고만 들어서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과는 결이 좀 맞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준영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목이 매는 소리를 가까스로 뱉어냈다. 네.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부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요. 내 목소리는 너무나 진실했고 너무나 초라했다. 그 초라함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인부라고요? 세상에. 사돈 안주인은 고상한 표정 아래 경멸을 숨기지 못했다. 마치 내가 그 고급 한정식 집의 공기를 더럽히는 불순물이라도 되는 양. 저희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와 의료계에 종사해 왔습니다. 저희 딸이 고생한 적은커녕 흙 한 번 밟아본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무식한 공사장 흙수저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겠군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혔다. 무식한 흙수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것이 아들을 위해 30년을 바친 아버지의 마지막 대가인가. 나는 그저 준영이만 바라봤다. 아들아,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준영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내 아들은 나를 향해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고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노와 수치심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아버지, 제발 왜 이렇게 제 인생을 망치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제발 그 낡은 작업복 좀 벗으라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세상의 멸시는 견딜 수 있지만 아들의 배신은 견딜 수 없었다. 낡은 작업복은 더 이상 땀의 증거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족쇄가 되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재빨리 상견례 자리를 벗어났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동안 내 귓가에는 흙수저라는 단어와 낡은 작업복 좀 벗으라는 아들의 절규가 메아리 쳤다. 비상계단 구석에 주저앉아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평생 강철 같은 심장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내 심장은 짓밟힌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20년 전 내가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목숨을 걸고 만들었던 아파트 단지. 준공식 기념으로 받은 이 시대의 장인, 철웅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낡은 명패가 만져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 명패에는 나의 과거, 나의 명예, 그리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젊은 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낡은 명패 위로 떨어졌다. 짠물과 흙먼지가 뒤섞이며 명패의 글씨를 흐렸다. 그 눈물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바친 나의 모든 희생에 대한 처참한 응답이었다. 나는 패배했다. 아들에게 버려졌고 세상에게 멸시받았다. 준영아, 내 행복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는데 너에게 나는 이제 수치스러운 낡은 작업복일 뿐이구나. 나는 나지막이 의졸였다.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낡은 명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명패처럼 단단했던 나의 삶은 아들의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아버지로서의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흙수저 인부가 아닌 나 철웅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분노와 절망을 넘어선 어떤 차가운 정의감 같은 것이었다. 아들이 나에게 배신을 선언했듯 나 또한 아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덧없는 성을 허물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이 낡은 작업복 아래에 숨겨진 공사장 인부의 비밀이 곧 내 아들과 나 그리고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될 줄은. 나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 낡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주저앉은 기분이었다. 조금 전까지 내가 있던 곳은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 식당이었지만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먼지와 담배꽁초가 굴러다니는 세상의 가장자리였다. 내 작업복에서는 흙먼지와 땀 냄새가 났다. 이 냄새가 바로 아들이 그렇게 벗으라며 몸서리쳤던 나의 정체였다.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20년 전 명함이 있었다. 현승건설 현장 소장 김철웅. 한때는 이 명함 한 장으로 수백 명의 인부를 지휘하고 수천 가구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의 설계도를 검토했다. 그때의 나는 당당했고 나의 말 한마디는 법이자 질서였다. 작업복은 깨끗했고 안전모는 광이 났다. 젊은 날의 내 눈빛에는 건물을 올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했다. 나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자이자 책임자였다. 아들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현장에 데려가 손으로 흙을 만지게 하며 아빠는 하늘에 닿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주곤 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아들의 성공이라는 더 거대한 탑을 쌓기 위해 기꺼이 무너뜨린 토대였다. 준영이 명문대에 합격하고 외국 유학길에 오르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현장 소장으로서 받던 연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비와 생활비였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나의 과거와 맞바꾸었다. 현장 소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퇴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유일한 재산이었던 고향 땅을 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명예를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기술을 가진 몸뚱이만 남은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관리자가 아닌 가장 낮은 곳의 인부로.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차가운 공사 현장 인력사무소 앞에서 시작되었다. 흙과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묶고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피와 땀이 곧 아들의 유학 생활을 지탱하는 기름이었으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준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 아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힘드시죠?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늘 밝게 대답했다. 아니, 괜찮다. 아버지 아직 힘 좋다. 현장 소장 시절에 알던 사람들이 많아서 편하게 일한다.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내 아들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한 아버지의 고독한 서사였다. 아버지가 흙수저 인부라는 사실이 아들의 빛나는 명성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나는 늘 통증에 시달렸다. 무릎과 허리는 20년 전 현장 소장 시절 무리했던 사고의 후유증과 막노동의 고된 무게로 항상 욱신거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유일한 보물, 20년 전 메모가 담긴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땀에 절고 모서리가 해진 수첩 안에는 당시 내가 작성했던 현장 보고서와 기술 메모들이 빼곡했다. 안전 제일, 책임 시공. 나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한때 나는 지식을 가진 책임자였으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수첩 한쪽에는 아들 준영이 초등학교 시절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멋진 건물 지을 거예요. 나는 그 쪽지를 보며 잊고 있던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꿈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나의 꿈과 명예를 포기했다. 내 모든 시간과 돈은 아들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덧없이 사라졌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다만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이 나를 향해 뱉은 그 말. 제발 그 낡은 작업복 좀 벗으라고. 그 말은 나의 모든 희생과 나의 25년 세월을 단숨에 모욕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들은 내가 그저 돈만 대주는 무식한 노동자라고 생각했다. 그가 멸시한 것은 작업복이 아니라 그 작업복에 스며든 나의 모든 삶이었다.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니 다시 한번 심장이 욱신거렸다. 이 지독한 고독과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몫이었다. 나는 낡은 안전모를 껴안았다. 이 헬멧은
험난한 현장에서 나의 머리를 지켜주었지만 나의 마음은 아들의 배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아들에게 바친 헌신은 아들에게는 그저 수치스러운 족쇄였을 뿐이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아들은 나의 희생을 딛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침묵을 밟고 자신의 탐욕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한 가장의 굴레에 갇히지 않으리라. 내 모든 것을 바친 아들에게서 돌아온 것이 배신이라면 이제 나 철웅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짓밟힌 나의 명예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낡은 수첩 속 20년 전 메모의 문구들이 다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듯했다. 그때의 책임감과 기술 그리고 명예가 지금 이 절망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힘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낡은 수첩 속에 나의 운명을 단숨에 역전시킬 거대한 은인의 기록이 숨겨져 있을 줄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이었다. 낡은 작업복을 대충 걸친 채 나는 싸늘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상견례가 파토난 지 3일째. 아들 준영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미래 계획을 망친 낡은 작업복을, 그리고 그 작업복이 더 이상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을 터였다. 방 안에는 어젯밤 준영이 급히 던져놓고 간 듯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명품 향수 냄새와 내가 평생 맡아보지 못한 종류의 값비싼 와인 냄새. 그 냄새들은 이 낡고 작은 시골집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준영은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다. 이 집이 바로 그가 벗어나려 몸부림친 흙수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의 것이 분명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장의 법률 서류와 함께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다. 토지 매매 위임장, 주택 근저당권 설정 서류, 그리고 가장 위에는 준영이 직접 쓴 듯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 당장 처리하시죠. 그 돈이 있어야 제가 주식으로 만회하고 다시 그 여자에게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다. 서류를 쥔 내 손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떨렸다.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평생 흙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은 준영과 나 두 부자가 함께 남은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이 집은 내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과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성소와 같았다. 그런데 아들은 이 집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실패한 주식 투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집을 팔아?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릿속이 텅 빈 듯했다. 아들이 나에게 사과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할 줄은 몰랐다. 그는 나를 아버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현금 지급기 혹은 이제 막 수명이 다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준영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추악한지 깨달았다. 그는 파혼의 충격과 수치심을 벗어던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희생시키는 것을 택했다. 그것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아버지에게 날아든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법적 배신이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나는 준영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나는 억지로 열었다. 방 안에는 준영이 침대에 누워 모바일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본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짜증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왜 허락도 없이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미안함도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그의 눈앞에 던졌다. 이게 뭐냐, 준영아. 준영은 태연하게 봉투를 집어들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거요?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셔야죠. 이 집 팔면 꽤 되잖아요. 제가 그걸로 잘 굴려서 몇 배로 불릴게요. 그럼 저희도 번듯한 서울 아파트에서 살 수 있죠. 아버지도 이제 흙일 그만하시고요. 흙일 그만하라는 말.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의 욕망을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그는 나의 노후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자신의 사회생활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너 결국 이 집까지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냐?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면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격렬하게 나를 비난했다. 욕심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상견례에서 그 낡은 작업복만 안 입었으면 아버지 때문에 제 결혼이 깨졌어요. 저는 지금 투자금도 다 날리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이 낡은 집 하나 붙들고 계실 때예요? 아버지는 제 인생의 짐이 되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도움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나의 인생을 망친 죄인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20년 전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확인했다. 이 아들은 내가 알던 나의 아들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그의 방을 나선 후였다. 나는 며칠 전 현장에서 받은 일당을 숨겨둔 통장을 확인하려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다. 그런데 통장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이 발견되었다. XX대부 주식회사, 대출 약정서, 명예 김철웅. 금액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대출 약정서, 명예 도용. 나는 그 단어를 읽자마자 숨이 막혔다. 준영은 집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사채까지 손을 댔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었다. 명백한 법적 범죄였다. 아들이 나를 흙수저라고 멸시한 것도 모자라 나의 남은 삶마저 빚더미에 앉혀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 극단적인 절망감이 나를 지배했다. 25년간의 모든 희생이 이 순간 아들의 탐욕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들어 소멸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출 약정서를 움켜쥐었다. 종이의 차가운 질감이 나의 심장을 옥죄었다. 성공? 나는 준영의 방문을 노려보며 음조렸다. 내가 쌓으려던 성공은 결국 아버지의 명의를 훔치고 이 집을 팔아치우려는 파렴치한 기만이었구나.
나는 비로소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고 이대로 두면 나라는 존재의 근원까지 파괴할 터였다. 아들이 나에게 법적 배신을 시도했으니 나 역시 법적 단죄로 맞서야 했다. 그러나 나는 노쇠한 공사장 인부일 뿐 내게는 싸울 힘도 변호사를 살 돈도 없었다. 바로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다. 20년 전의 현장 소장 메모들. 이 메모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기술, 나의 책임감, 그리고 한때 내가 지켜냈던 수많은 생명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메모들 사이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20년 전 대형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그리고 그날 내가 목숨을 걸고 구조했던 한 남자의 이름. 민우. 나는 아들의 방을 나오자마자 현기증을 느꼈다. 대출 약정서와 명예 도용의 증거가 담긴 종이 조각이 손에서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내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파편이었다. 지난 25년간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배신이라는 도구로 변해 온몸에 퍼지는 기분이었다. 김철웅 명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 금액은 내가 남은 생을 바쳐 일해도 갚기 힘든 액수였다. 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존재의 마지막 남은 땅까지 파헤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할 기력조차 없었다. 극한의 절망은 고통을 넘어선 무감각의 영역이었다. 나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다.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20년 전 현장 소장 명패가 느껴졌다. 나는 그 명패를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다. 그때 심장이 억지로 멈추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왼쪽 가슴을 짓눌렀다. 욱! 나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얼굴에 닿았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모았던 작은 생활비가 들어있는 낡은 통장이었다. 그 통장마저도 이제 아들의 빚을 갚는데 쓰일 운명이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을 감는 순간 20년 전 붕괴 현장의 굉음과 매캐한 흙먼지가 다시 머릿속을 덮쳤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나의 의식은 빠르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철웅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흰색이었다. 낯선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나는 병원에 실려온 것이었다.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나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보다 아직 이 지독한 현실을 더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의사는 쉽게 말했지만 그 스트레스는 내가 사랑했던 나의 아들, 준영이 나에게 안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병실 구석 휠체어 옆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내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상견례장에서 아들에게 멸시받고 오늘 나를 이 병상에 눕게 만든 바로 그 옷이었다.
그 옷은 나의 고독한 전투를 상징하는 깃발과 같았다. 나는 입원 후에도 준영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연락할 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아들의 탐욕과 배신이 나에게 남긴 것은 심장 발작과 법적 위협뿐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준영은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을까? 병실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작은 소곤거림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기 천사오 할아버지 말이야. 저 낡은 작업복 입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이 병원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대. 응? 그냥 공사장 인부 아니셨어? 소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20년 전에 이 병원 건물이 지어질 때 엄청난 사고가 있었잖아. 그때 그분이 현장 소장이었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현장 소장이라면 지금은 왜 저렇게? 나는 눈을 감고 소곤거림을 들었다. 20년 전의 일. 병원 사람들은 내가 그저 인부가 아니라 현장 소장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겼지만 나의 삶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과 같았다. 그때 나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생생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바로 나를 이 병원으로 실려오게 만든 마지막 충격과 절망의 순간, 내가 떠올렸던 20년 전 대형 건설 현장 붕괴자고, 그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비극이었다. 내가 현장 소장이었던 그 건물 신축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던 아비규환의 순간, 나는 무너지는 철골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책임자였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나를 움직였다. 그날의 기억이 필름처럼 빠르게 재생되었다. 무너지는 기둥, 솟구치는 먼지,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잔해에 깔려 정신을 잃어가던 한 젊은 남자. 나는 내 몸을 던져 그 남자를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내 다리는 으스러지는 듯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현장 소장으로서의 내 경력은 끝이 났다. 내가 막노동으로 전락하게 된 진짜 이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희생의 시작이 바로 그 붕괴 사고였던 것이다. 그때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냈던 그 남자의 얼굴,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우. 낡은 수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이름. 나는 깨달았다. 나의 낡은 작업복과 25년의 고독한 희생 뒤에는 아들조차 몰랐던 거대한 비밀과 숭고한 영웅담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이 병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이곳은 바로 그 붕괴 사고 현장 근처에 세워진 병원이었고 나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운명의 장소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휠체어 옆에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땀에 젖은 수첩을 꺼냈다. 붕괴 사고 기록 옆에 내가 구해낸 민우의 연락처와 그가 남긴 감사의 쪽지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철웅 소장님, 저는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면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우드림. 나는 그 쪽지를 쥔 채 차가운 눈물을 흘렸다. 아들에게 버려진 절망의 끝에서 20년 전 내가 행했던 작은 선행이 역설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울 거대한 힘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의 은인을 찾아 나를 멸시하고
배신한 아들의 탐욕을 단죄하고 나의 명예를 회복할 준비를 해야 했다.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나의 낡은 작업복 위에 새로운 희망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더 이상 흙수저 인부가 아닌 20년 전의 책임자 김철웅 소장으로서 나는 낡은 수첩에 적힌 민우라는 이름과 연락처를 쥐고 침상에 기댄 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전의 기억, 붕괴 현장의 먼지와 굉음, 그리고 내 다리의 끔찍한 부상. 그 모든 희생이 단순히 잊혀진 고통이 아니라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울 은혜의 실타래였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간신히 휠체어를 끌고 병실을 나섰다. 흙먼지가 묻은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는 여전히 병실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상징하는 족쇄였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다. 나는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아 수첩에 적힌 번호를 망설임 끝에 눌렀다. 내 손가락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20년 전 버려진 나의 명예와 존엄을 향한 마지막 요청이었다. 전화는 신호음 몇 번 만에 연결되었다. 현승그룹 비서실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현승그룹. 20년 전 내가 현장 소장으로 있었던 그 거대한 건설사의 이름이었다. 저는 20년 전 김철웅이라고 합니다. 혹시 민우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의 목소리는 늙고 쉬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이내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귀하를 뵙기를 원하십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 민우는 현승그룹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20년 전 잔해 속에서 내가 구해낸 젊은이가 이제는 거대한 기업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 병원 로비는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고급 승용차 몇 대가 병원 입구에 멈춰 섰고 양복을 갖춰 입은 경호원들이 로비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집중했다. 그리고 이내 50대 중반의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로비 중앙으로 걸어왔다. 그가 바로 현승그룹의 회장 민우였다. 민우 회장은 시선을 두리번거리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낡은 작업복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병실복 차림의 노인. 민우 회장의 걸음은 빨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일행에게 손짓하여 뒤로 물러나게 했다. 그 순간 로비에 들어서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다. 바로 아들 준영과 상견례를 파토냈던 전 약혼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였다. 준영은 나의 명예 도용 사실이 탄로날까 불안해하며 병원을 찾아온 길이었고, 전 약혼녀는 묘한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그를 따라온 참이었다. 그들은 로비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장면에 시선을 빼앗겼다. 민우 회장은 나의 휠체어 앞에 섰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20년 전 철골 잔해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절박함과 생명의 은인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내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다. 대기업 회장이 낡은 환자복 차림의 휠체어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소장님, 민우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철웅 소장님 20년 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충격으로 굳어입을 열지 못했다. 민우 회장은 고개를 숙이더니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여 인사했다. 저 민우 소장님께서 살려주신 목숨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불과 몇 걸음 앞에서 목격한 아들 준영과 전 약혼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경악했다. 특히 준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무식한 흙수저라 멸시했던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 뒤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하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외면하고 경멸했던 아버지가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물에게 은인으로 존경받는 순간이었다. 민우 회장은 고개를 들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소장님, 제가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 괜찮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민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로비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울림이 있었다. 이분은 김철웅 소장님이십니다. 20년 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다리를 희생하시면서 저 민우의 목숨을 구해주신 저의 은인입니다. 로비는 충격적인 침묵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고 준영과 전 약혼녀 일행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특히 준영은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가치 상승에 대한 탐욕으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상상 못한 역전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내가 아들에게 흙수저로 버려지고 명예 도용까지 당했던 그 절망의 순간, 하늘은 20년 전 내가 심었던 선행의 씨앗을 싹 틔워 거대한 구원의 나무로 돌려보내 주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었다. 나를 멸시했던 아들은 이제 자신이 버린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차례였다. 병원 로비의 술렁임이 채 가시기도 전 민우 회장은 나를 자신의 최고급 병실로 옮기게 했다. 휠체어 옆에 놓인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는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멸시의 상징이 아닌 나의 고결한 과거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아들 준영과 전 약혼녀 일행은 로비 구석에서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 탐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민우 회장은 직접 내 침대 곁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소장님, 제가 소장님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소장님께서 경력을 포기하시고 사라지신 후 저는 소장님께 드릴 보상금과 감사패를 준비해 두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아들의 싸늘한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 같았다. 나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 자네가 현승그룹 회장이 될 줄은 몰랐네. 그때 자네는 정말 앳된 젊은 직원이었는데. 민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풀어놓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 붕괴 사고는 저희 현승건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신입 직원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죠. 갑작스러운 붕괴로 저는 철골에 깔려 의식을 잃었고 모두가 저를 포기하고 잔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달랐습니다. 민우 회장은 침을 삼키더니 감정을 추스르며 이어갔다. 소장님은 무너지는 철골 잔해 속으로 다시 뛰어드셨습니다. 구명 장비도 없이 오직 저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저를 끌어내기 위해 소장님은 기꺼이 자신의 왼쪽 다리에 철골이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소장님은 그 부상으로 다시는 현장 소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25년간 침묵하며 감내했던 모든 고통의 이유였다. 아들에게는 그저 아들의 성공을 위해 빚을 진 무능한 아버지로 알려져야 했던 나의 삶이 사실은 한 기업의 미래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숭고한 영웅의 대가였다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진실을 내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나의 희생이 아들의 삶에 짐이 될까 두려워서. 민우 회장은 눈물을 닦고 힘주어 말했다. 소장님께서 경력을 포기하고 막노동으로 전락하신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저 민우를 살리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소장님은 저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저희 현승그룹의 은인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들 준영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눈빛에는 이미 후회와는 거리가 먼 계산적인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웅담보다 아버지가 가진 현승그룹 회장의 은인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아, 아버지, 회장님, 그게 정말이세요? 아버지가 회장님을 살리셨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준영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열렬히 나를 추켜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저열한 연기였다. 민우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준영을 바라봤다. 자네가 김철웅 소장님의 아드님인가? 준영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현승그룹 회장님의 은인의 아들입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워낙 검소하셔서라고 말을 이어가려 했다. 민우 회장은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자네는 당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왜 막노동을 했는지도 몰랐단 말인가? 심지어 상견례 자리에서는 아버님을 흙수저라 모욕하고 낡은 작업복을 벗으라며 수치심을 안겨줬다지. 민우 회장의 질문은 준영의 뺨을 때리는 듯 날카로웠다. 준영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회장에게 아첨했다. 회장님, 그건 다 오해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드리려 했던 주식이 있는데 이번에 회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아버지에게 적절한 보상을
민우 회장은 준영의 추악한 속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준영의 말을 무시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소장님, 저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소장님께 현승그룹 주식 일부와 거액의 보상금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사라지셨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민우 회장은 비서에게 미리 준비된 서류를 받았다. 현승그룹 최고 기술 고문 임명장과 현승그룹 주식 증여 및 보상금 약정서, 김철웅 소장님을 현승그룹의 최고 기술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현승그룹의 거액 주식과 보상금을 즉시 소장님의 명의로 증여하겠습니다. 민우 회장의 공식 발표는 낡은 병실을 거대한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 철웅은 믿을 수 없었다. 25년 동안 멸시받고 짓밟혔던 나의 명예와 부가 단 한순간에 회복되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흙수저 인부가 아니었다. 나는 대기업 회장의 은인이자 명예로운 최고 기술 고문이었다. 아들 준영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가 흙수저라 비난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부와 명예를 갖게 되었다. 그의 탐욕적인 눈빛은 나를 향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이 새로 얻은 재산을 어떻게든 가로채야겠다는 더 추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우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배신자 아들에게 단호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포석이 될 것이었다. 민우 회장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 나는 현승그룹 최고 기술 고문 자격으로 최고급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했다. 하지만 내 심장을 짓누르던 스트레스는 여전히 아들 준영으로부터 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거액의 주식과 보상금을 증여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준영은 병실로 매일 찾아와 통곡과 사과 연기로 일관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만이 그의 목표였고 그의 눈빛은 아버지가 된 부자가 아닌 자신의 주식 투자를 만회해줄 새로운 자금줄을 바라보는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요. 준영은 내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명예 도용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싸늘하게 준영을 내려다보았다. 준영아, 내가 나에게 했던 법적 배신을 나는 잊지 않았다. 내가 나를 흙수저라 모욕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던 그 순간들을. 결국 준영은 최후의 수단을 썼다. 내가 아직 심장병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악용하여 변호사를 고용해 나를 성년후견인 청구하려는 파렴치한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심신 미약 상태이므로 재산 관리를 아들이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사실상 아버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가장 교활한 시도였다. 이 소식을 들은 민우 회장은 경로했다. 소장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소장님을 괴롭힌 자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소장님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민우 회장의 전폭적인 도움 아래 현승그룹의 법무팀과 최고의 변호인단이
나의 변호를 맡았다. 나는 준영에 대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법정 파양을 제기했다. 나의 모든 희생을 배신과 탐욕으로 갚은 아들에 대해 법적으로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하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성년후견인 청구와 법정 파양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준영은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와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오래된 심장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때 민우 회장이 증인석에 섰다. 회장의 등장만으로 법정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압도되었다. 민우 회장은 준영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김철웅 소장님은 2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현승그룹의 최고 기술 고문입니다. 소장님의 판단력은 그 누구보다 명확하며 재산 관리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우 회장의 폭로.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김준영 씨야말로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 대출을 받고 아버지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강제로 매각하려 했으며 심지어 아버지의 심장 발작 직전까지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파렴치한 행위의 당사자입니다. 민우 회장의 변호인단은 준영이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약정서, 집을 팔기 위해 위조한 위임장,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 준영의 모든 부정행위와 사기 미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준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의 파렴치한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준영은 증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민우 회장에게 매달렸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는 내가 아닌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가진 민우 회장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아닌 권력만이 중요했던 것이다. 민우 회장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당신이 모욕하고 버린 것은 흙수저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희생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삶을 바친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법적으로 파양하려는 당신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버린 패륜입니다. 판사는 준영의 성년후견인 청구를 기각하고 김철웅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법정 파양을 인용했다. 김철웅과 김준영은 오늘부로 법적인 친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나는 25년간 나를 짓눌렀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법적으로 내려놓았다. 이것은 슬픔이 아닌 나를 배신한 아들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 단호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준영은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자신이 멸시했던 아버지의 은인인 거물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그는 명예 도용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맛보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향해 아버지라고 절규했지만 나는 그를 외면했다. 그의 절규는 내게 더 이상 아들의 외침이 아니었고 탐욕스러운 이방인의 비명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나온 나는 홀가분했다. 피를 나눈 아들에게 버려졌지만 나는 나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았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얻은 교훈,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진실을
가장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나를 진심으로 돕고 나를 이해했던 피를 넘어선 또 다른 인연과 함께 법정 파양 판결이 내려진 후 나는 비로소 25년간 짊어졌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아들 준영은 결국 명예도용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피를 나눈 인연은 끊었지만 내 삶의 빈 공간은 여전히 외로운 공허함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민우 회장이 제공해준 서울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나는 최고 기술 고문직을 수락했다. 현승그룹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책임감과 정의로운 기술에 대한 가르침을 젊은 기술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었다. 나의 낡은 수첩과 메모들은 현승그룹의 신입 기술자 교육 자료가 되었다. 내가 흑수저 인부가 아닌 김철웅 고문님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자 뜻밖의 인연이 다시 찾아왔다. 바로 준영의 전 약혼녀였다. 그녀는 준영의 파렴치한 행동을 알게 된 후 파혼을 결정했고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로서의 나의 고결함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고문님, 저는 준영 씨에게 진 빚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희생과 고통을 지켜보면서 가족이란 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의 휠체어 옆에 조용히 서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준영의 탐욕과는 정반대인 따뜻한 존경과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25년 전 아들의 순수했던 모습을 보았다. 탐욕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가족애를 갈망하는 모습. 나는 피를 나눈 아들에게 버려졌지만 피를 넘어선 진정한 딸을 얻을 기회를 잡은 것이다. 나는 민우 회장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그녀를 법적인 양녀로 삼는 절차를 밟았다. 나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준 그녀에게 나는 증여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미리 상속해 주었다. 나의 양녀는 나의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직접 세탁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 주었다. 그 옷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맺어준 숭고한 희생의 증표가 되었다. 나의 명예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나는 민우 회장과 함께 증여받은 막대한 재산으로 청년기술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나처럼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들이 흙수저라 멸시받지 않고 정당한 존경을 받는 기술장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재단 오픈식 날, 수많은 기자와 기술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는 단상에 섰다. 낡은 작업복은 아니었지만 내 눈빛에는 20년 전 현장 소장 시절보다 더 깊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의 지혜와 교훈을 연설에 담았다. 저는 한때 흙수저 인부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땀과 기술은 결코 흙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을 향한 진실한 희생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가장 빛나는 금빛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피를 나눈 인연보다 더 강력한 것은 마음을 나눈 신뢰와 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폐륜적인 아들을 잃었지만 이 재단을 통해
수많은 기술자들을 저의 진정한 아들, 딸로 얻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내 양녀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게는 평생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진짜 손자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고독했던 가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이루었다. 아들의 배신이 나에게 남긴 것은 파양이라는 단절이었지만 나의 진실한 희생은 양녀를 통해 피를 넘어선 사랑과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중반전의 카타르시스를 선물했다. 철웅은 이사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그 빌딩들 중 일부는 20년 전 그가 현장 소장으로 참여했던 곳이었다. 준영아, 내가 멸시했던 이 낡은 작업복이 결국 아버지를 가장 높고 명예로운 곳으로 올려놓았구나. 철웅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벗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 옷은 그의 삶의 역사였고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는 양녀와 함께 뱃속의 손자를 기다리며 고독했던 노년의 후회를 씻어낸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